네, 안녕하세요. 이해다의 정신살롱 이해나입니다. 오늘은 일산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승환 교수님, 그리고 올해 그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영광입니다. 올해 이렇게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취임을 하게 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학회 이름이 대한불안의학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불안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불안이라는 감정은 뭐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감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언제 단순 불안감이고 언제 좀 병적인 불안을 의심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병적인 불안하고 정상적인 불안을 구분하기는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책에서는 보통은 한 달 기준으로 불안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병적 불안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질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우울증인 경우에는 보통 2주 이상 지속되는 뭐 심한 우울감 이런 걸 기준으로 보는데, 불안장애에서는 주로 한 달 기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이게 좀 심각한 불안 증상이 있으면 병적인 불안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불안하다는 게요, 교수님, 일상을 좀 어렵게 할 정도의 불안이어야 될까요? 어떤 수준의 불안을?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거고, 사실은 의사들도 헷갈려요. 책에는 분명하게 나오죠. 어떤 자기가 수행하던 일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정도, 자기의 어떤 소셜 펑셔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회적 기능, 소셜 펑셔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지장을 초래할 만할 때,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불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도 각자 기준마다 너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 심한 불안이 있더라도 그냥 자기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딱 끊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지만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울이든 불안이든 자기가 수행하던 일, 예를 들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 주부면 주부로서, 뭐 직장인이면 자기 직장에서의 어떤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를 저희가 이제 사회 기능에서의 소셜 펑셔닝에서의 지장, 장애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관적이죠. 굉장히 정신과가 원래 조금 주관적으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교수님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세요? 목소리 좋다는 말 많이 그런 듣지 얘기는 않으세요? 꽤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들으면 이상해요. 제가 방송에서 나오는 거 제 목소리 들으면 이상한데 좋다는 얘기는 들었긴 들었어요. 네, 되게 배우같이 방송용이라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좀 살려서 잘 편집해 주세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환자들 보실 때 좀 불안장애 환자들 중에 되게 좀 극단적으로 심한 사례 혹시 기억나는 사례 같은 건 있으실까요? 뭐 굉장히 많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자살에 임박한 징후를 볼 때 우울 증상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요인이 돼서 자살로 가는 것보다는 이 불안과 동반돼서 자살로 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런 연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한 아지테이션이나 초조, 불안 증상이 동반돼서 일단 자해까지 가는 경우의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많죠. 그런 부분은. 그렇구나. 교수님, 이게 혹시 신체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나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 범불안 장애라는 아주 독특한 질환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 생활에서 느끼는 잔잔한 불안이 다 깔려 있는 거에 반해서 신체 증상을 진단 기준에 넣어요. 예를 들어서면 근긴장도. 그러니까 근육에서의 어떤 이렇게 긴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초조해 하거나, 막 좀 이렇게 손발에 땀이 나거나,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쭈삣 서거나, 뭐 이렇게 땀이 나거나 긴장하거나,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신체 증상이 반드시 있고요. 지금 아까 조금 강조가 덜 된 것 같은데, 근긴장감, 머슬의 텐션, 이런 것들이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죠. 아주 특징적으로 범불안 장애에서는. 근긴장감이 스스로도 알 수 있나요? 내가 지금. 근데 그게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 오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흉내를 내보면 만약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거나 뭐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환자들이 잘 관찰해 보면 스스로도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이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긴장을 풀으라고 이렇게 툭 풀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아무리 젊은 여성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어깨가 여기 딱딱하고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 뒤하고. 네. 이게 근긴장감 때문에 그래요. 범불안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구나. 불안 장애가 좀 잘 생기기 쉬운 그런 고위험군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문헌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뭐 성격 장애 중에서도 불안형 성격들이 좀 있죠. 성격적인 문제가 좀 있거나 좀 소심하거나 또 남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또 유전적으로도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유전형이 있다고 미국에서는 발표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그 세로토닌 유전자의 어떤 형이 뭐 롱 타입이냐 쇼 타입이냐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롱 타입인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좋고 쇼 타입인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아주 일률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게 리플리케이션이 안 됐고 네. 전에 삼성병원에 계신 우리 교수님께서 한국 대규모 스타디를 그것도 한 15년 넘었을 거예요. 거의 20년 된. 근데 미국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달랐던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유전적인 경향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템퍼러먼트, 어떤 기질이라는 것은 확실히 유전이 되거든요. 불안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거나 조금 쉽게 긴장하거나 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많이 느껴요. 많이 체감으로 몸으로 받아들인다 그럴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장애로 쉽게 발전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불안장애로 가는 게 기질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환경의 영향이 좀? 당연한 얘기면 사실은 둘 다 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만약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잘생기는 사람이 있냐? 그럼 있는 것 같다. 그런 기질. 예, 그래서 동시에 비슷한 정도의 환경적인 영향 하에서도 네. 발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른 거를 보면 확실히 기질적인 영향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안을 좀 계속 방치한다거나 네, 치료하지 않고 좀 심각한데도 놔둔다면 좀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컨트로버시해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 환경을 고려하면 네. 불안을 방치하면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가 되게 복잡하고 네.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치료하지 않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고 불안이 병적인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냥 놔둔다. 그러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나빠질 거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환자들한테 그런 설명을 했는데 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자기가 도시 생활이나 현재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스탑하고 네. 시골이나 시골이나 이런 좀 전원 생활을 결정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스트레스 팩터들을 없애고 네.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제 환자 중에서도 실례로는 여기 서울 근교에 살다가 저기 저쪽으로 가서 해남 쪽으로 가셔가지고 너무 좋아지셔서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지셨어요. 단순 불안보다 좀 심한 병이었는데도 네.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 환경적인 요인이 얼마나 많이 관여하는가. 네. 예. 이런 걸 제가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안장애는 치료가 좀 잘 되는 그 정신과 질환에 속하는 편인지 혹시 또 재발이 잦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은 적재적소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치료는 잘 됩니다. 근데 지금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문제예요. 역시 똑같은 원리예요. 스트레스 요인을 그냥 일반적으로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치료를 해도 증상은 좋아지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성은 높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되지만 공황장애를 텍스트에서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쉬운 질환으로 저게 여기질 않아요. 공황장애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강박장애라든지 물론 강박장애는 지금 불안장애 유형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네. 어차피 큰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강박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이런 것도 불안장애 영역으로 본다면 네. 굉장히 만성적으로 갈 가능성도 높은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의사와 잘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는 사회생활을 영유할 정도로 사회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준에서 저희가 치료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약을 드시면서도 자기 기능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공황장애도 그런 불안장애 안에 좀 속하는 건가요? 예.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게 사실은 이 불안장애입니다. 왜냐면 요새 저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이게 오히려 좀 약간 별로 그렇게 막 위중한 질환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공황장애도 사실 그렇게 쉬운 호락호락한 질환은 아니다. 그러죠.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쉽게 여겨지고 네. 아마 이 시대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은근히 또 지금 올해 이걸 정신과 영역에 있다 보니까 네. 예전에 2000년도만 해도 우울증이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카밍아웃 한다 그럴까? 네. 그게 약간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뭐가 대단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야. 뭐 이렇게. 그게 네. 2000년대. 예, 그때요. 근데 그래서 우울증을 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우울증은 그냥 감기 같은 거예요. 우울증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그냥 약간 우울해. 뭐 우울증이 뭐 나 약간 우울기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최근 한 5년, 10년 전부터는 불안장애로 넘어간 것 같아요. 나 공황장애야. 근데 연예인들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공황장애 알았어요. 공황 증상이 있어요. 뭐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이게 다 불안장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좀 용기 있게 보이고 네. 그래서 그런지 그냥 나 공황장애 하는 거는 되게 쉽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비슷하니까 나도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순기능도 있는데 뭐랄까요, 좀 가벼운 병 정도로 또 취급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맞아요. 근데 가볍지 않아요, 사실. 이제 공황장애 하나만 하더라도 되게 역기능적으로 많은 또 어려움이나 파생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혼자 스스로 그냥 어떻게 해보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전문가랑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네. 물론 이제 힘들면 정신과 찾아서 이제 상담받고 약물 치료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생활 속에서 좀 도움이 되는 불안을 조금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최근에 문헌들을 보면 이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몇 가지 팁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것들이 마인드풀리스의 개념으로 대변되는 그런 명상과 마음챙김 이론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실행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리는 사실은 간단해요.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서 내 마음을 좀 분리시키고 네. 그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얽혀 있지만 네. 이거에서 나를 분리시켜서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인드풀리스예요. 그런 거랑 동반돼서 뭐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심호흡을 한다거나 이런 기법들이 많이 지금 알려져 있죠. 네. 두 번째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우울 환자나 불안 환자들이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내키질 않는데 어떻게 운동합니까? 그 공허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환자들한테 이것을 교육하다 보면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려요. 그래서 반드시 요새는 짐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들이 많기 네, 때문에 헬스장. 네. 예. 그런 데 가서 가벼운 근육 훈련 플러스 러닝이나 걷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원리는 간단해요. 산소나 혈액이 머릿속에서 계속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서 좋은 단백질, 뭐 유전자 이런 것들이 발현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신경의 활성도 높아져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새 짐에 나가서 1년 넘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정신건강이나 이런 스트레스 해소,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귀찮아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30분만 한다고 생각해라. 길게 한다고 생각하면 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막 짐에 가는 게 막 도살장에 흘려가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시간을 재요. 어제도 갔었거든요. 30분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30분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럼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럼 실제로 한 45분 해서 50분 하게 돼요. 그러니까 30분은 정말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느낌을 자꾸 이게 주는 것이 중요해요. 뭐든지 루틴을 만드는데 쉽다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환자들한테 야 30분도 어려우면 20분만 해라 그냥 이렇게. 그럼 20분이면 진짜 금방 가거든요.
이거 얘기가 좀 딴 데로 가긴 하는데 이거 되게 좋은 원리인데요. 네. 제가 뭐 어떤 일을 하거나 논문 쓸 때도 이런 작전을 써요. 왜냐하면요. 이 너무 많고 이걸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면 이게 오래 걸릴 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2~3시간은 집중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인지적인 그런 작전을 쓰냐 하면 30분만 한다, 내가 이거. 이 일을. 그리고 시간을 딱 재요. 그럼 30분은 진짜 금방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하다 보면 이제 30분을 조금 넘어가죠. 유인책을 주는 거죠. 내 머리에 이렇게. 이런 작전들을 좀 잘 쓰시면 30분만 한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더라도 그거 안에 끝내고 그냥 좀 묻어두고 이런 작전들을 쓰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너무 재밌네요, 교수님. 네, 하십시오. 일단 약 얘기도 살짝만, 불안장애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떤 약을 쓰고 복용 기간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네. 정신과에서 지금 아주 기본적으로 불안장애에서 쓰는 약은 세로토닌계 계열의 약으로 구별되는 약이에요.